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빛나던 한 여성 예술가. 그러나 그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스며든 충격과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박할린, 뮤지컬 음악 감독이자 연출가, 그리고 예능을 통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인물. 하지만 그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술가라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더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러나 늘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혼혈인의 정체성, 성공 뒤에 찾아온 병마와 충격적인 진단, 그리고 끝내 치료를 거부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비극의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수많은 질문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생애를 되짚으며 왜 그녀가 조용한 죽음을 준비하는 듯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뒤에 감춰진 철학과 진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난 자리에는 진한 여운만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1967년 로스앤젤레스, 한국인 아버지와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할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문화의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은 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외모는 백인처럼 보였지만 집 안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적 정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언제나 다른 아이로 불렸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윤영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던진 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짧은 한마디는 어린 소녀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딸을 안으며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칼리나, 여기도 내 나라이고 미국도 내 나라다. 아니, 세상 모든 곳이 너의 나라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씌운 배제의 시선에 맞서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고, 훗날 그녀가 보여줄 자유로운 영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 한국인들에게는 외국인, 미국인들에게는 아시안. 늘 경계 위에서 흔들려야 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때때로 그녀를 깊은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민자로서의 고난을 꿋꿋이 견뎌내며 딸에게 강인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댁에서조차 백인 며느리라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훗날 박할린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첼로는 유일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고 동시에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시작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나는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사머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절의 상처와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그녀가 뮤지컬 무대에서 보여줄 강렬한 집념과 독립성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씌운 경계를 깨부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한 예술가의 초석은 바로 이 유년기의 아픔과 흔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박할린은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첼로를 처음 잡았을 때 그녀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얻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현의 울림에 실어낼 수 있었고 그 선율은 외로운 소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어와 피부색으로 구분짓던 세상과 달리 음악은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점차 자신감을 얻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또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극반과 함께한 합동 공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음악가가 아니라 무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첼로의 음과 연기자의 대사가 하나의 하모니로 이어질 때 그녀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연극과 음악 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혼란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 강렬한 무대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은 단순히 그녀의 재능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며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클래식을 동시에 배우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경계인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곳에 속한다. 이 인식은 훗날 그녀의 예술 철학의 근간이 되었고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음악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만난 스승들과 동료 예술가들은 바칼린의 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첼로에서 출발했지만 연극과 무대를 사랑했던 그녀는 결국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음악과 연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유일한 무대. 그것이야말로 바칼린이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아직 한국에서는 낯설던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그 순간 바칼린은 과감히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 시대를 흔들 운명적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뮤지컬은 아직 태동기에 있었습니다. 몇몇 대작들이 수입되긴 했지만 무대는 열악했고 음악은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칼린이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연기 경험을 쌓고 클래식과 국악을 동시에 공부하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던 그녀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전체를 이해하고 배우들의 호흡을 읽어내며 음악을 통해 연기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 이 힘은 곧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한국 무대에서는 드물던 여성 음악 감독, 더군다나 혼혈인 여성 음악 감독의 등장은 충격이자 신선한 돌풍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등 대작들을 맡으며 그녀의 이름은 곧 성공의 보증수표로 불리게 됩니다. 기자들은 바칼린의 손을 거친 작품은 다르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무대를 떠나면서도 그녀의 음악이 남긴 진한 여운을 잊지 못했습니다. 뮤지컬 업계에서는 그녀의 등장을 두고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신화가 쓰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10년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은 바칼린을 대중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만든 무대였습니다. 합창단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그녀의 카리스마, 눈물 어린 지도,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은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능에 출연한 음악 감독이라는 이질적인 조합은 곧 전국적인 신드롬으로 번졌고 바칼린은 국민 선생님이라는 별칭까지 얻습니다. 광고, 방송,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성공의 아이콘으로 찬양했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혼혈인으로서의 흔적, 사회적 편견, 그리고 예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오직 음악 그 자체다. 이 말은 곧 그녀의 삶을 요약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그러나 그 속에 가려진 깊은 상처. 그녀의 불꽃 같은 예술은 이미 비극의 그림자와 나란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던 시절, 바칼린은 어느 날
극심한 피로와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과로라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장 이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러나 박칼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5분 뒤에 삶이 끝난다 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의료진은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평생 기계에 묶여 투석하며 연명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심. 그녀는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무대와 예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남은 생을 불사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생명을 붙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삶의 가치는 길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그녀가 믿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녀는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요. 남들도 저만큼만 행복하다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예술에 몰두하며 순간순간을 사랑한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대중은 이 이야기를 접하며 큰 울림과 동시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토록 담담하게 죽음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칼린은 고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박칼린은 늘 솔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의 애설이었습니다. 18살이나 어린 남성과의 저 관계라는 점에서 대중은 호기심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MBC에 출연한 그녀는 이 오래된 소문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재치 있는 어조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열아애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를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녀의 정의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혈연도 법적 관계도 아닌 스스로 선택해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그것이 그녀가 꿈꾸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 최재림, 그리고 작가 전수양과 함께 20년 넘게 한 동네에 살며 진정한 가족 같은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스케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연인 같았지만 동시에 친구이자 동료이자 정신적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아닌 걸까? 그러나 박칼린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림 씨도 장가갈 때가 됐어요. 좋은 여자친구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재림 또한 과거 방송에서 박칼린 선생님은 나에게 멘토이자 친구이자 누나 같은 분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애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드시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인가? 아니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의지가 가족의 본질일까? 이 논의는 단순한 가십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은 박칼린의 발언을 두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족 담론을 던진 충격적인 문제 제기라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선택은 결국 또 한 번의 울림이자 동시에 불편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화려한 예술 세계 속에서 늘 당당했던 그녀가 왜 결혼과 연애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 해답은 그녀의 과거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할리는 한때 연극인과 결혼했지만 곧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보다 예술을 선택한 여성, 게다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스스로 거부한 인물.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는 용납되지 않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연애도 이미 충분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틀을 흔드는 선언이었고 비극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적 태도였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방해하는 굴레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언론과 대중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던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고 또 많은 이들이 비난했습니다. 가정을 부정하는 이기적 태도다. 라는 목소리와 진짜 자유를 아는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할린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동물들과 함께 살며 인간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 꺼리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옆 골목에 살았으면 좋겠다. 고 말할 정도로 철저히 독립적인 공간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쌓아온 정체성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 안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으로의 귀결은 결국 그녀의 철학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이 신념은 병마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태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할리는 어느 날 한 방송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펌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5분 뒤에 죽는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녀가 택한 길은 단순히 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가장 자신답게 채우려는 용기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할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 굵직한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녀에게 무대는 단순한 직업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그녀를 비극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흔적은 비극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상징이었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삶을 더욱 뜨겁게 사랑한 한 인간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삶의 길이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아름답게 채워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말과 행보를 기억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무대 위에서 불꽃처럼 타오른 그녀의 삶은 이미 하나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했던 예술가. 그것이 바로 박할린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박할린의 삶은 언제나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고통, 병마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 그리고 전통적 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철학. 그녀는 끝내 조용한 죽음을 준비했지만 그 선택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스스로 주도한 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울리고 그녀의 철학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삶이 길이가 아닌 깊이에 달려있다는 진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남긴 비극의 아이콘이자 희망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어떤 이야기는 끝내 말해지지 않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